경보음이 도심 전역에 울려 퍼지고 스마트폰에서도 긴급 알림이 동시에 울립니다. 중국군이 방역에 나섰다는 소식과 함께 시민들은 즉시 차량을 멈추고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향해 달려갑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내는 순식간에 인적이 사라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는 대만에서 매년 실시되는 방공훈련의 실제 모습입니다. 현장의 긴장감이 전해지셨습니까? 중국이 대만의 군사행동을 취하는 상황을 우리는 대만 유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현재까지 중국이 실제로 군사행동을 개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가정 시나리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매년 대규모 방공 대피 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도 높은 대비가 이루어지는 대만 유사란 과연 무엇이며 왜 거론되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핵심 쟁점만을 선별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통찰이 한층 높아지고 뉴스를 해석하는 관점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다른 채널과 혼동되기 전에 꼭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만약 실제로 행동에 나선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미국과 일본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리적 조건에 있습니다. 대만 본섬의 면적은 일본의 규슈보다 약간 작은 수준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 지역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곳에 군사 거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바다 위에 거대한 항공모함을 고정해 두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갖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만에는 해발 고도가 높은 산악 지형이 다수 분포해 있습니다. 높은 지형은 그 자체로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고지대에서는 넓은 해역과 공역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산악지대에 레이더나 미사일 기지를 배치할 경우 동중국해 일대를 군사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현재 이 지형은 대만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만의 산악지역에는 대형 군사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군 미사일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위한 거대한 감시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만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군사 전략상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서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을 중국이 장악하게 된다면 중국군의 영향력은 태평양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으로서도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미국 역시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확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만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이 현재의 구도입니다. 대만은 두 강대국이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민감하게 긴장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만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공식적인 국가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만인의 여권은 중국과 다르고 많은 대만인들은 스스로를 독립된 국가의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대만을 정식 국가로 승인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13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태평양의 소규모 국가들입니다. 일본과 미국 역시 대만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사실상 독립국가에 가까운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의 외교적 압박 속에서도 자율성을 지켜온 것이 대만의 현대사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만은 결코 약한 국가가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 인당 GDP는 32,000달러 수준으로 세계 32위이며 33위인 한국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이 세계 30위인 점을 고려하면 격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만은 단일 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섬 주변에는 다수의 작은 섬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는 군사 전략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격 대상이 하나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만 본섬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섬은 방어가 견고하여 직접적인 공격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고 국제적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작은 섬을 먼저 압박하거나 점령해 상황을 시험해보는 것이 일반적인 군사 전략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 여러 섬이 존재한다는 점은 중국의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만이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역시 함께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만에는 일본이 통치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대만을 내려놓게 되었지만 그 이후의 지위와 처리 문제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남게 됩니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 중국 대륙에서는 내전이 벌어집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1949년 국민당이 공산당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자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당 세력이 대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같은 해 중국 대륙에서는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반면 대만으로 건너간 국민당은 기존의 국호인 중화민국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시각에서는 대만을 포함한 전 영토를 확보해야만 진정한 통일이 완성된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만을 점령하려면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막 건국된 중국은 아직 해상 침공을 감행할 만큼의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소규모 선박으로 진격한다 하더라도 상륙 이전에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드섬이라는 지형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결국 중국은 즉각적인 행동을 유보한 채 언젠가 대만을 통합하겠다는 목표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현재의 양안 갈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제외한 상태로 국가를 출범시킨 중국은 이후 점차 군사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중국 군대는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참고로 중국의 군대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식 명칭은 인민해방군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군대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누구로부터 해방한다는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대만 주민을 대만 정부로부터 해방한다는 해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명칭 하나에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셈입니다. 약 70년 전만 해도 중국은 군사적으로 약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의 전력을 감안하면 군사적 수단으로 대만을 제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은 2013년에 집권했습니다. 그는 집권 이후 이러한 대립을 자신의 세대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임기 안에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방향성에 일관되게 반대해온 강대국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중국과 대만이 갈라진 이후 미국은 줄곧 대만을 지지하며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동아시아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일까요? 이 배경에는 일본을 포함한 전후 동아시아 전체에 역사적 맥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세계 질서는 크게 두 진영으로 재편됩니다. 하나는 동쪽의 사회주의 진영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쪽의 자본주의 진영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중심에는 소련 오늘날의 러시아가 있었고 자본주의 진영을 이끈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전쟁이 막 끝났을 당시 아시아 여러 국가는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이른바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대부분은 그전까지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패전은 곧 군사적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미국과 소련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 경쟁의 결과를 보면 일본은 미국의 영향 아래 자본주의 체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적어도 그 시점에 일본이 분단을 겪지 않았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큰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같은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남쪽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했고 북쪽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나아갔습니다. 중국과 대만 역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중국은 소련 진영에 가까운 사회주의 국가로 대만은 일본과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 속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유사 상황이 거론될 때 대만을 지지하는 주된 세력은 미국이며 여기에 일본과 한국이 함께 거론됩니다. 일본의 경우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이 더 현실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어서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의 군사 행동을 개시한다면 일본에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전쟁 국제문제 연구기관은 대만 유사 상황을 가정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가정 시점은 2026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전쟁의 발단은 중국의 군사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중국이 대만에 대해 전면적인 상륙작전을 개시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해상과 공중을 동반한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의미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일본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려 시도하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구조적으로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시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 영토 내에 다수의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맹 구조 속에서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된 위치에 서 있기 어렵다는 점이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군은 어디에서 작전을 시작하게 될까요? 모든 전력이 미국 본토에서 직접 출격해 대만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일본에 주둔한 미군 기지들이 초기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시간과 거리, 병참 문제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을 실질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일본 내 기지에서 자유롭게 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지역은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 야마구치의 이와쿠니 기지, 도쿄의 요코타 기지, 그리고 아오모리의 미사와 기지입니다. 이들 기지는 공군력과 해군력의 전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 거점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전개가 현실화된다면
중국군이 일본 내 미군 기지를 잠재적 타격 대상으로 간주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작전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후방 거점을 공격하는 것은 군사 전략상 일반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명목상 중립을 표방하더라도 실제로는 분쟁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시뮬레이션의 핵심적인 시사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일본은 과연 어디까지 관여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본 내에 미군 기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미군 기지는 일본의 13개 도도부현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일본 안보 구조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입니다. 그 면적은 일반적인 군사시설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공항을 떠올리면 하네다 공항이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나 기지의 면적은 하네다 공항의 2배에 달합니다. 이는 일본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극동 지역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큰 미국 공군 기지로 평가됩니다. 활주로와 경납시설 정비 능력을 고려하면 전략자산의 집결지라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핵심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대만 방어 작전이 전개된다면 공중 전력과 보급 체계의 전진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군이 이 기지에서 출격하는 시나리오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작전 효율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우선적으로 주목할 대상 역시 가데나 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은 동시에 취약 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주일 미군 기지의 약 70%가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 부담이 특정 현에 과도하게 쏠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오모리 가나가와 도쿄 야마구치, 나가사키 홋카이도, 히로시마 지바, 사이타마 순으로 이어집니다. 오키나와에 가장 많이 모여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도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곧 유사시 영향 범위가 국지적으로 제한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설 수를 기준으로 보면 순위는 오키나와 가나가와 나가사키 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에는 비행장 통신소 훈련장, 무기 저장고 등 작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프라가 포함됩니다. 단순한 부대 주둔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미군 단독 사용 시설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에는 자위대 기지도 존재합니다. 일부 자위대 시설은 미군과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 구조 속에서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미군 관련 시설은 130개를 넘고 30개 이상의 도도부현에 걸쳐 분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만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잠재적 타격 대상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일본 전역에 걸쳐 존재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쟁의 파장이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일본 국내 안보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키나와에서 미군 주둔에 반대하는 시위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사시 가장 먼저 전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오키나와의 기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쿄의 요코타 기지, 요코하마의 요코스카 기지 역시 같은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충돌이 확대된다면 전략적 가치가 있는 모든 거점이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려 노력하더라도, 또 많은 국민이 전쟁에 반대하더라도 대만 유사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단순히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동맹 구조와 지리적 위치가 일본을 자연스럽게 분쟁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의 전개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정에 따르면 미군은 일본 내 기지를 기반으로 즉각 작전에 돌입합니다. 전투는 공중과 해상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형태로 전개됩니다. 중국은 대만뿐 아니라 미국 해군과 일본 내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도 공습을 감행하는 것으로 설정됩니다. 이에 대만은 자국 방어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중국 본토의 군사기지와 해상에 전개된 중국 해군 전력에 대응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 역시 대만 인근 해역으로 이동해 중국 해군에 대한 공격작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국지적 충돌이 아닌 다자간 군사 충돌로 확대되는 시나리오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투는 약 3주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단기간의 충돌이지만 그 밀도와 강도는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최종적으로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열세에 놓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패배한 중국군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은 일정 부분 예상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상당 기간 정상적인 전력 운용이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약 1만 명의 병력이 전사하고 다수의 병력이 포로로 잡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투기 155기와 군함 138척이 파괴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단순한 장비 손실이 아니라 하해의 공군 전력의 구조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단기간 전투로는 매우 이례적인 손실 수준입니다. 미국의 피해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병력 약 3,200명이 전사하고 항공모함 2척과 전투함 20척이 손실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공모함은 미국 해군 전략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손실은 단순한 전술적 피해를 넘어 장기적인 전력 재편을 요구하는 사안이 됩니다. 대만의 경우 약 3,500명의 병력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대만 해군은 사실상 전투 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이는 방어 성공 여부와 별개로 국가 안보 구조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남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입니다. 100기 이상의 전투기와 26척의 군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내 미군 기지가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외 분쟁에 연루되는 수준을 넘어 일본 영토 자체가 군사적 충돌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쟁이 가져올 파급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일본 자위대는 이 전쟁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헌법 해석과 안보 정책 전반이 맞물린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위대의 개입 수준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소극적인 형태는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입니다. 연료 보급이나 물자 지원 수송 협력과 같은 역할이 이에 해당합니다. 겉으로는 직접적인 교전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방 지원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격을 가하지 않을 뿐 전쟁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맡는다는 점에서 이미 분쟁의 구조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입니다.
동맹국인 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 요청이 있을 때 자위대가 함께 방역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2010년대 이후 안보 법제 개편 과정에서 특히 주목받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주의 원칙과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는 개별적 자위권의 행사로 일본 영토나 일본 내 미군 기지가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적과 그 거점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상 중국과 일본이 직접 교전하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현실적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일본 본토가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는 순간 자위대는 중국에 직접 대응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는 간접적 지원과 직접적 교전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더 이상 연루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전쟁 상태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혼란 속에서 단계적으로 개입 수위가 높아지는 과정은 일본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제한적 대응으로 출발하더라도 상황이 누적되면서 통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전면전에 휘말리는 상황이 최악의 경우로 상정됩니다. 대만 유사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외교적 해법이나 경제적 압박을 통한 방식이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만 유사가 현실이 된다면 그 여파는 단순한 지역 분쟁의 범위를 넘어 국제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 역시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 수준의 무역 규모를 가진 중국이 전쟁에 돌입한다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구조적 충격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원자재 중간재 공급망이 연결된 현 구조를 고려하면 제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교역이 중단될 경우 중국 경제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곧 세계 금융시장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해온 국가들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신흥국 시장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격은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혼란은 경제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 모두 군사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공백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나 중동 지역의 세력 등 다른 국가들이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적어도 국제 질서의 균형과 세력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만 유사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국제적 변수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만약 현실이 된다면 단순한 분쟁을 넘어 교과서에 기록될 만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본 역시 그 영향권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 위치와 동맹 구조를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정세와 일본이 처한 구조적 환경을 보다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공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흐름을 읽어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여러 영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른 영상도 함께 시청하시며 이해의 폭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식 채널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어떤 선택과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된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